그다음에 또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또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민법은 사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고, 이게 이제 우리 민법의 규율 대상이고,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다종다양하고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단행 법률로서는 법 전문 숫자가 가장 많은데, 물경 1118개 조문이나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1118개 조문이 여러분 시험에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중견마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간다고 이제 가르쳐줬죠. 그런데 이 1118개 조문을 다음 세 덩어리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따라서 결국 민법은 조문 숫자는 이렇게 많지만 나눠보면은 다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들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법률관계 지금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반대 권리 갖고, 매수인이자 대금지 의무 부담하고 매도는 반대 권리를 갖고,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우리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찾아볼 수 있단 말이야. 먼저 여기 매도인 매수인, 이 권리 의무를 취득한 사람이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권리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물론 의무 주체란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법은 주로 이제 권리 중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 주체 그러는 거고, 이 말을 의무 주체하고 같은 의미라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권리 주체가 우리 민법상으로는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하고, 여기서는 이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권리 의무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이 되면 자연인 이외에 법인들이 훨씬 개인보다도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법인에 대해서도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하고 법인에 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두 번째 권리 객체, 뭘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까? 권리 대상, 그게 권리 객체죠.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하고 이 사람은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건물과 같은 것 이런 거를 권리 대상이다 그래서 권리 객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권리 종류에 따라서 객체도 다종다양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칠판 내에 들어준 건물 같은 걸 우리가 물건 근하죠. 그중에서 부동산을 근하고, 따라서 이제 권리 객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는 권리 객체로서 물건으로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됐죠. 요거를 아까 앞전 시간에 법률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 권리 변동, 발생, 변경, 소멸, 싸잡아서 권리 변동으로 간다. 요리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권리 변동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이에 관해서 민법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걸 싸잡아서 이제 우리가 권리 변동 1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제 권리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이에요. 권리 변동 왜 일어납니까?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원래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갈 일이 없죠. 근데 왜 권리 변동이 일어났느냐?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기고 의무 생겼으니까 이행해야 되고, 다 소유권 넘어가고 권리 변동이 왜 일어났는가?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바로 이어서 배우지만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권리 변동이 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계약 등을 체결하니까, 이런 계약 등을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법률 행위에서 대부분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언제나 법률 행위에서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칠판의 사례에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이제 피자 이 말은 얹고 적응이 돼. 피자 말은 피상속인,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자. 이게 수동의 피자요. 명사 앞에 피자가 붙으면 무엇을 당한다는 의미라고 내가 뜻풀이를 다 해줬다. 입문 과정에서. 따라서 피상속인은 상속해주는 사람을 말하죠. 상속당했다 그 말이니까 상속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인은 상속받는 사람이고, 따라 피상속인 갑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경우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이 계약관계 등이 없죠. 이처럼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학자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법률로 규정한 권리 변동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서 우리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워낙에 방대하고 법조문 숫자도 1000개가 넘지만 요거를 크게 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 권리 주체, 권리 객체, 권리 변동. 이게 관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결국 민법이라고 하는 법은 이런 걸 규율하는 것이라고 인문과정에서 가르쳐줬어요. 권리 주체 상호 간에 권리 대상을 객체로 해서 그 변동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리 주체 상호 간에 권리 대상을 객체로 해서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말이에요. 이 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중개사 민법은 중개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것만 시험범위에 들여다보니까 권리 주체 시험범위에 제외가 되고 권리 객체 시험범위에 제외되고 중개업자가 하는 일은 바로 이 일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거래,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다 보니까 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죠. 따라 우리 중개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법률 행위, 요거 하나 시험에 들어간단 말이야. 요게 이제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요 하나만 여러분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주체, 객체, 열외 권리 변동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법률 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니까 법률 행위는 권리 변동 요게 중개사 민법 핵심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 중개사 민법은 결국 법률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니까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고 여러 번 가르쳐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바꿔 말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 경우 중에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오기 때문에 시험범위는 여기에 들어가나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체격체는 시험에 제외가 되나 주체격체 모르면 민법고 뭐 한다고 인문관념을 가르쳐 드렸어. 특히 권리 주체관에서 자연인과 관련이 된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이 없는 자를 제한 능력자 그러는데 이런 걸 모르면 민법고 뭐 한다고 인문과정에서 프린트물 통해서 거의 2시간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권리 객체도 마찬가지고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나 구조적으로 이런 거 모르면 민법고 뭐 한다고. 따라서 우리 민법상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부동산, 동산이 있다, 주물, 종물이 있다, 원물, 과실이 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린 거야. 이건 두 번 다시 지금 이 시간에 안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이 프린트물 보고 다시 터득 해야 되고 이해 안 되면 동영상 또 보셔야 되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시험 인문과정에서 시험에 직접 시험범위 안 들어간다고 모르면은 민법보다 지장을 초래하는 것들 집중 가르쳐 들었고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단 말.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법률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 되지만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에서 딱 두 가지 것만 지금 깨우치고 넘어가자 말.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민법 교재 제2에서 지겹도록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거하고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 요게 법률로 규정해야 한 권리 변동이라는 경우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반드시 알아둘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만 지금 집중 살펴본다고 말이요. 정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권리 변동 파트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요게 중개부 대상이니까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을 중심으로 민법 공부를 하나.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법률을 규정해 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중에서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알아둬야 되니까 여기에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나 이건 모르면 민법 공부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차로 돌아가서 여기 4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 법률 사실은 지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그 외우지 마시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위에 보면 박스에 동그란 2번에 법률행위와 법률을 규정한 권리변동,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세 파트로 민법이 세 동으로 나눠진다. 그 중에서 우리 시험부터는 이건데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그 반대가 있는데 그 박스에 그게 있다고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행위에서 권리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법률행위에 의지 않고 법률을 규정해서 권리변동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해가지고 준법률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나와 있죠. 잤나요? 요거를 여기서 깨우쳐 가야 돼. 이거 설명이 좀 자세히 책에 좀 있으면 좋은데 이건 모르면 앞으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일을 먹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 이후부터 따라 부당이득이 뭐고 불법행위가 뭔지 이거는 목숨 걸고 깨우쳐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공부할 때 편해지니까. 먼저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권리 변동 원인을 우리는 아까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권리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 그러잖아. 법률 요건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도 있고 그 반대 경우도 있고. 그게 그러면 법률 행위는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바로 요거 설명 끝나자마자 요걸 배울 거니까 밑에 거. 그 중에서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을 규정해서 바꿔 말하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부당이득하고 불법 행위 두 개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깨우쳐줘야 된다. 이거 감을 안 잡아놓으면 앞으로 공부할 때 두고두고 우한단 말이에요. 두고두고. 먼저 부당이득은 우리 민법 741조에 규정이 되었고 불법 행위는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문은 이때 이제 부당이득은 개념상으로는 이런 걸 말해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일해 주는 걸 말해요.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민법에서 부당이득 이렇게 하기로. 핵심 포인트는 요 단어예요.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부당이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에서 불법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민법에서 불법행위 그래요. 따라서 불법행위 성립된 입문 과정에서 내가 이거는 가르쳐 줬는데 귀책사에 고의 또는 과실 있는 거 확인하고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인 거 확인하고 위법한 행위는 법에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가르쳐 줬죠. 그 다음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가 이걸 순식간에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연습을 좀 해보자면 이거 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이제 부당이득 불법행위 물어보면 이런 걸 물어보 개념은 당연히 아는 거냐 개념을 시험에서 물어본 건 아니니까 대신 이제 이런 경우 부당이득이라는 말도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살아요.
글자 그대로 부당하게 이득 취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이제 주로 여러분이 부당이득에서 배워야 될 건 이런 것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대금 1억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런 다음에 이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하고 매수는 대금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행을 다 했어요. 건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고 인도도 해주고 매수는 대금 1억 원 지급을 했고 이행이 다 끝났다.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무효 또는 취소가 됐어요. 무효 또는 취소가.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무효. 취소는 일단 취소하기 전에는 권리 의무 효과가 발생이 되다가 나중에 취소 의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로 돌리는 것이 취소라고 입문 과정에서 여러 번 가르치죠. 모르는 사람은 또 앞으로 배우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나오는 것이 시험에서 묻는 게 이런 거란 말이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계약관계 발생됐다. 이행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렇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계약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법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도 이런 거는 감으로 알아요. 내가 계약 처리해서 매도는 소유권 넘겨주고 건물 인도하고 매수는 매매대금 1억 원 다 줬는데 이 계약관계가 어떤 사정에서 무효 또는 취소로 돌아갔다. 그러면 법 공부에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을 한다고 말이야. 매도인 같으면 야 건물 나한테 다시 돌려줘. 왜? 무효 취소됐으니까. 매수는 내가 준 매매대금 1억 원 반환해. 왜? 무효 취소됐으니까. 이런 말은 다 거라고 말이야. 법 공부 전혀 안 하는 사람도. 그죠? 근데 법 공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왜? 요걸 배우는 것이 법 공부란 말이야. 왜 돌려주는데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왜? 그 이유를 배우는 게 법 공부란 말이야. 얘 매매대금 1억 원 반환해 준다. 무효 취소되면 매매대금 반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한테. 그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근데 왜 요걸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럴 것 같나요? 근데 저 말 여기 대입시켜 보라고. 요 말을. 이 매도인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취득하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여기서는 매매 계약이죠. 근데 이게 무효 취소가 됐잖아요. 그 말은 얘가 1억 원을 취득하게 되는 법률상 원인이 계약 관계가 없어졌다 그 이야기야. 무효 취소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매매대금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게 되면 원래 매매대금 1억 원은 누구 돈이었어요? 매수인. 타인의 재산으로 해서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 반환하고 보유하게 되면 이득을 얻고 있고 요 매수인 타인에게는 뭐하고 있어요?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계약 관계가 무효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곧 민법상 뭐하고 있는 것이다? 부당하게 이득 취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 민법 74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당이득이 있게 되면 이득을 취한 자는 그 이득을 상대방에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쁜 말로 포장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반대 권리를 갖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1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 것이 민법상 뭐에 해당이 되고 부당이득이야. 그럼 이득을 취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1억 원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하고 거꾸로 매수인이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으니 1억 원 돌려주세요. 청구하는 것이 곧 반대의 뭐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 이 의무가 있다 그 말이렇게. 의무가 있으면 의무 이행해야죠. 안 하면 소송 들어오니까. 따라서 요 1억 원을 반환해준다 그 이야기. 얘가 건물 파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고. 따라서 앞으로 저 부당이득 나오면 꼭 이럴 때 나와요. 여러분 시험에서도 계약관계가 발생이 됐네요.
근데 만약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무기 취소하면 돌려주는 문제 안 생기겠죠. 그죠? 이행이 끝난 상태에 주고 받았는데 무기 취소가 됐다. 그러면 받은 것 각각 상대방에 반환해주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튀어나오는 용어가 뭐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게 튀어나와. 이걸 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묻는다고 말이요. 지금 이 권리 변동 원인이요. 그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죠. 근데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핵심은 법률 행위예요. 그거는 이따가 집중 배우고, 대신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을 규정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지금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했다, 이런 것도 일종의 법률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인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당이득이 법률 요건이 되는 이유가 뭐인가요? 이 부당이득도 법률 요건 중에 하나죠. 다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요건에 해당이 되죠. 그 부당이득이 법률 요건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내묻는 거예요. 다시, 법률 요건이 되려면 권리 변동이 일어나야 돼요.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야지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이득이 법률 요건이 되는 이유는 부당이득 반환 조건이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하는 뭐가 생기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법률 요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깨우쳐두라고 말이야. 그 다음 여기 불법행위는, 여기 부당이득은 그래도 간단해요. 여러분 중개사 수준의 시험에서는 이럴 때나 써먹으면 돼. 계약관계에 있었네요, 이행이 끝났어요, 무효 취소가 됐어요, 돌려주는 문제 생기죠. 그때마다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써먹으면 되니까 간단한데, 불법행위는 안 그런다 말이야. 워낙에 다정당하게 나와, 불법행위는. 따라서 불법행위는 이 요건을 손쉽게 확인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하셔야 돼.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이 될 것, 이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 성립. 그러면 민법 750조에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거꾸로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반대의 권리가 발생이 된다고 말이야. 손해배상 조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저께 물권법 기초를 공부할 때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이런 걸 할 때 이게 불법행위란 말이 튀어나오고, 물론 불법행위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고. 따라서 시험에서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의뢰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은과 동시에 갑의 소유권 물권을 침해를 했다. 그러면 갑은 의뢰에게 1. 야인마 내 땅에다 건물을 철거하라, 이런 걸 우리는 물권적 조건하고 얼마 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철거 청구한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또 입었지 않겠냐 그 말은. 내 토지 위에다가 얘가 건물을 무단 지음으로써 나는 그동안에 토지를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엄청 생겼다 그 말. 그럼 상식으로 법의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법의 법자 모르는 사람도 A한테 야인마 내 땅이야 건물 철거하라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달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법 공부 안 하는데 이 말은 다 해.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왜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왜 요걸 배우는가라고 말이야. A한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손해를 2천만 원 받, 2천만 원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2천만 원 가져가라, 이런 사람 없다고 말이야. 왜? 물어봐요. 내가 왜 당신한테 2천만 원 물어줘야 되는데, 따라 그 왜 이걸 가지고 납득을 시켜야 된다고 말이야. 왜 물어주냐고 말이야. 이 을이 가해자고 토지 소유자가 피해자죠. 그러면 이 경우에 가해자 쪽에서는 갑의 토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귀적사의 고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무 토지에 건물을 짓는 것은 법의 허용을 안 하니까 그게 위법한 행위는 법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고, 반대로 적법행위는 법에 허용하는 행위를 적법행위 그래요. 따라서 이제 나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되고, 결과
피해자 갑이 토지상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생겼고, 따라서 을이 갑의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건물 짓는 것은 전형적으로 뭐가 성립이 된다? 불법행위가. 그럼 민법 750조에서 가해자 을은 손해배상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 갑은 반대 권리 손해배상 저권을 갖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권리가 있고 이 사람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으면 의무 이행해야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라 그 말이렇게. 이런 게 불법행위다. 이런 사례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게 불법에 해당되니까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걸 깨우쳐야 된다고 말이야. 따라서 불법행위의 경우는 이 요건을 순식간에 확인하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따라서 앞으로 매 시간마다 이 둘 중에 하나씩이 나올 거라고 말이야. 나올 때마다 몇 번은 같이 또 훈련해 볼 거야. 요건 이러니까 이제 부당행위 되고 이거는 불법행위 된다고. 앞으로 두세 번 연습을 하면 여러분이 이걸 숙달을 시킨다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묻는다. 불법행위는 왜 법률 요건이 된다는 거예요?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의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불법행위도 뭐의 일종이다? 법률 요건 일종이다. 그 이야기죠. 권리변동 원인이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 요건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이고?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고. 그건 이따가 집중 뵙고이고. 그래서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냐고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법률 요건 중에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과 뭐가 있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가. 그럼 왜 이런 것들은 법률 요건이 되고 이런 권리물을 발생을 시키니까 법률 요건이 된다. 이걸 깨우쳐 두라고 말이야. 감 잡았나요? 그 다음 제2절로 넘어가서 나머지는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하자는 것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 행위한 권리 변동 이걸 지금부터 이제 집중 살펴보자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권리 변동이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계약과 같은 이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이 법률 행위가 중개부 대상이 되니까 법률 행위에 관해서 지금부터 이제 집중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먼저 법률 행위를 개념적인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적이래요. 법률 행위를 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말한다. 개념 정의를 이렇게 해요.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런 이야기일 건데 이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 의사표시를 했다. 조건이 맞으니까 얘가 승낙 의사표시를 했다. 야한 의사표시 합치가 돼서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됐다. 결과 이게 원인이 돼서 당사자에게 권리무, 법률효과 발생, 권리 변동이 일어났다. 소유권 이전 의무, 얘는 반대로 대금지 의무, 권리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권리 변동 원인 이렇게. 그런데 이 계약과 같은 법률 요건은 법률 요건 중에서도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법률 요건 중에서도 특별히 법률 행위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따라서 이제 이 계약과 같은 것이 이제 법률 행위당이 되고 따라서 법률 행위의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 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 법률 행위가 성립이 안 되면은 권리 변동, 법률 효과는 발생될 일이 없겠죠. 청약이나 승낙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고 계약이 성립이 안 되면은 권리 변동, 법률 효과 발생할 일이 없다. 이 말 하나 듣겠죠. 따라서 이제 법률 행위 핵심 요소는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앞으로 제 입에서 시험 지문에서 민법 표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법률 행위 또는 의사표시 요 용어들을 하고 말이에요. 이 의사표시라는 말도 지겹도록 나온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또 한 가지 지금부터 전제를 야물딱지게 좀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의사표시가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돼 없을 만큼 의사표시는 법률의 핵심 요소고, 적어도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모르면은 공부가 물 건너간다,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의사표시란 뭔데? 자, 법률행위 개념은 이렇게 정의한단 말이야. 의사표시 요소는 법률권을 말한다. 따라서 의사표시 요소는 법률요건을 말하니까 계약과 같은 것이 법률요건 중에서도 특별히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사표시는 뭐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의사표시는 뭐냐고 말이야. 응? 우리가 국어 시간 같으면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라고 말이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민법 시간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아무리 공부를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말하는 거라고 대답하면 정말로 본인이 다시 한번 생각을 심각하게 하셔야 돼. 그런 사람은 주로 앞머리 또 뒷머리 또 외우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공부를 하니까 박수치가 하다 보면 세월 다 보내. 바닷가에 가면은 첫날이니까 잠시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가 몰라서 잠시 공부를 적고 한마디 해드리면,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 있죠? 갈매기는 원래 뭐 잡아먹고 살아요?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해변가에 관광객이 많이 놀러 가요. 관광객들이. 정말로 관광객 대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은 갈매기들 부르기 위해서 과자 주는 거예요. 과자를 가지고 갈매기 꼬시는 거라고. 관광객들 과자를 주잖아요.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갈매기들이 와요. 그럼 재밌잖아. 막 이 새끼들 가서 야 사람들아 니도 과자 하나 줘봐라, 갈매기 온다 그러고. 그러면 갈매기가 이 과자를 계속 먹고 자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벌인 줄 아세요?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아요? 이 관광객 주는 과자에 먹다 보니까 본연의 인물을 잊어버려. 바닷속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린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량한 겨울철이 되면 관광객이 안 와요. 과자 줄 사람 없죠? 그러면 갈매기는 그대로 다 죽는다고. 싫어요. 죽어, 갈매기는. 왜 죽을까요? 그동안 광해대 과자 주니까 그 달콤한 맛에 취해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고기 잡아서 생존해 나간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살면 되는데 그걸 잊어버려. 과자 안 주니까 굶어 죽는다고. 여러분 공부와 이거 똑같아. 앞머리 따고 뒷머리 따고 박수치고 목사 임신 뭐 하다 보니까 그 과자 주는 것에 혹해가지고 그 위에는 못한다고 말이야. 사고도 못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뭐 과자 안 주면 굶어 죽는 사람과 똑같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데 혹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요. 갈매기는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면 되는 거야. 법 공부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자꾸 생각하면서 사고하면서 하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국어시험 같으면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겠지만 민법은 실제법, 권리무 배우는 법이야. 법률 효과 배우는 법이라고. 근데 의사표시란 말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냐고 말이야, 이게. 안 그래요? 의사표시가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말하는 거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라고.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 거예요. 그 과자 주는 그 맛에 취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 받아먹다가 죽는 갈매기가 똑같다고 이게. 의사표시는 민법은 아까 무슨 법이라고 그래서 실체법이. 따라서 법률 효과, 권리무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죠. 모든 논리적 사고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고.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 돼요. 법률 효과를, 여기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니까, 실제법이니까.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사표시 그라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 아니에요.
민법은 실제법이니까 여기에 사고를 집중시키라고 말이야.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라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지금 아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갑이 1억 원을 살려 청약했고 을이 1억 원을 샀게 승낙했고 양의사표 합쳐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 요때 요 계약이 이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인데 요거는 이제 청약, 승낙,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법률 요건 중에서도 법률 행위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청약이나 승낙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다 지금 그 이야기인데 의사표시는 방금 이렇게 개념 정의를 했어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이게 핵심 포인트.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의사표시 안 하는 말이야. 그러면 국어 시간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여기서 청약이나 승낙이 왜 의사표시인가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갑이 청약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1억 원에 살래? 요게 청약이에요. 승낙한다는 것은 그래 1억 원에 샀게 요게 승낙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쁘게 분석을 좀 해보라고 말이야. 1억 원에 살래? 이 말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당신이 1억 원이라는 매매대금을 지급을 해주면 나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가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말. 1억 원에 살려 청약한다는 것은. 이 말 아주 쉽죠? 1억 원에 살려 그 말은 네가 1억 원 주면 나도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다. 이걸 의미를 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 1억 원에 살려 청약했다는 것은 결국 매도인 쪽에서 자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의혹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원하고 있다 그 이야기야. 의혹했으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원했기 때문에 의혹한 바에 따라서 이런 단어들이 민법상에 자주 나와요. 의혹했으니까 의혹한 바에 따라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라고 말이야. 지금 아까 내 이야기를 했어요. 매매계획 성립되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부담한다고. 그 의무가 생기면 이거는 법적인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요거 이행 안 하면 상대 반대로 매수는 권리 가지니까 국가 공권력 재판제도를 통해서 이게 박살을 내뿐단 말이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러면 이 중차대한 의무가 왜 생겼는데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라고 등 떠밀고 강요한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의무 부담했어? 본인이 원했으니까. 그 이야기란 말. 세상 이치가 다 똑같아. 내가 시간 중에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세상 이치가 다 똑같은 걸 알아요. 세상 이치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야. 여기에 공부하라고 누가 등 떠밀고 강요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 안 하면 죽겠분다. 교도소 뿌려뿐다. 남편 같으면 이혼하자. 뭐 시아버지 같으면 내쫓아뿐다. 그래 강요해서 여기 공부하러 오셨냐고. 아니요. 물론 간접적으로 그런 영향받아서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본질은 본인이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이 다 똑같다고. 이것도 얘가 원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왜 청약이 의사표시인가 생각해보세요.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의사표시인데 요 경우에 청약이 의사표시예요. 법률 효과를 의혹하고 있잖아요. 소유권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됐잖아요. 따라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런 게 의사표시다 말이에요. 승낙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1억 원에 샀게 그 말은 당신이 소유권 넘겨주면 나도 1억 원이라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어요.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1억 원에 샀게 승낙했다는 것은 매수인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의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원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의혹한 바에 따라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 누가 이 사람한테 이 의무를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없잖아요. 따라서 승낙도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거는 청약이나 승낙을 의사표시 그러는 거 그렇게. 따라서 이런 것들이 왜 강사가 강의를 한다. 이런 거는 의사표시 아니겠죠. 오늘 국어 시간이고 민법 시간이에요. 민법 시간은 말은 의사표시는 민법이 실체법이니까 여기에 초점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의사표시가 되니까 강사가 강의를 한다. 이런 거 의사표시 아니겠죠.
또는 연극배우가 대사를 한다. 이런 게 사례 나왔을 때 속지 않도록 주의하시라고. 연극배우가 대사를 한다. 이런 것도 말하는 것이지 의사표시 아니겠죠. 연극배우가 대사하는데 무슨 권리무 발생 의혹하는 건 없잖아요. 이렇게. 또는 뭐 개그맨이 개그를 한다. 정치인이 뭐 연설한다. 이런 거 전부 말하는 것이지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무 발생, 법률효과를 의혹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 의사표시는 될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거하고 제발 구별을 잘 하시는 것. 따라서 두 번째 전제를 하나 하자 말로. 우리는 국어 시간이 아니라 민법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고 권리무 배우는 시간이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도덕이나 종교 시간이 아니고 민법 시간이다. 그걸 주제를 시켜줬죠. 두 번째는 국어 시간 아니에요. 민법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라고 착각해서 헤매지 마시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 거기 5페이지 보면 가로친 1번 의인안에 세 번째 줄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설 하나 쓰여있어. 사적자치 법적 실현수단이다 쓰여있죠. 사적자존지 그게 나와있죠. 법률행위는 왜 중요하냐 이제 그걸 써놓은 건데 두 줄로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의사대로 형성할 수 있다. 이걸 사적자존지 그러는데 글자 그대로 사적인 생활관계는 스스로 뭐에 따라서 의사결정에 따라서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요. 누구 간섭을 안 받고. 이게 사적자치 원칙이라고. 이 사적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곧 뭐이다? 법률행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 관계를 지금부터 또 이해를 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법률행위가 뭐다? 대충 감을 잡았으면 요 한 줄을 이제 지금부터 또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적자치 원칙은 이제 계속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아까 들어오자마자 왜 공법하고 사법을 구별하냐? 뭐 할 일 없어서 구별한 게 아니고 양 법의 기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 사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기본 원칙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아무 간섭 받지 않고 스스로 의사결정에 의해서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런 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도 사적 자치 원칙이고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 곧 뭐이냐?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법률 행위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고 말할게. 공사법으로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다. 사법의 경우는 사적 자치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작동이 된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 행위다. 그러니 일면식도 없는 애들 사이에서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결론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 한 줄 공부하는 게 민법 정보예요. 이 말만 이해하시면 돼. 이해하고 말고 더 뻔한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갑은 내 건물이니까 다른 사업과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건물 매각할 것인가 임대할 것인가 의사결정할 수 있다. 매매가 또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다. 임대하기 또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임대계약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지금 우리는 뭐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법률 행위라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결정한 의사는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나요? 계약을 통해서. 따라서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결론 이 사람이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뭐에 해당이 된다? 수단에. 그러니까 이 계약이 원인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애들 사이에서는 뭐가 발생이 된다? 권리무 발생, 법률효과가 생긴다. 요 한 줄 배우는 거 민법 시간에. 이해할 수 있겠나요? 아주 쉬운 민법은. 여기다 살 붙이는 거예요. 공사법 그래서 사법, 민법은 사법이니까 기본 원리, 사적 자치 원칙. 글자 그대로 요 사적인 법률관계는 자치,
자기 자신 스스로 뭐한다? 지배한다 그 이야기야. 사적인 법률관계는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인 스스로가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그 이야기야. 이런 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고 해. 이 계약이 법률행위고 따지 이 계약 같은 법률행위는 이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 이 사람이 결정한 의사는 무엇을 통해서 실현시킨다?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계약관계가 원인돼서 당사자에는 권리 의무가 생긴다 요 이야기예요. 요 말 알아들었나요? 요거 한 줄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법률의 의논에서 세 번째 줄 법률행위가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을 반드시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관계 시험과 관련해서 요즘은 좀 뜸하지만 옛날에 이걸 시험에서 자주 물어봤어. 개념과 관련해서.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하는 법률권을 말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의사표시 없이는 법률 성립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의사표시가 법률의 핵심 요소라고 말이야. 그러면 법률행위하고 이 법률행위하고 의사표시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걸 이제 옛날 초창기 때는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좀 이 수준을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 이유가 대표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따가 이제 바로 뒤에서 법률행위 종류를 배우지만 아까 계약과 같은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계약과 같은 거. 자, 갑이 자기 건물을 을에게 1억 원에 살래 청약을 했고 얘가 삭게 승낙을 해서 양의사표 합의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다. 이 계약이 지금 법률행위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 의사표 합체가 돼야지 계약이라고는 법률행위가 성립이 될 건데 요때 청약 의사표시가 꼭 계약이 될 수는 없잖아요. 승낙도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계약처럼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법률행위들이 대부분인데 계약처럼 이런 경우는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할 수가 없잖아요. 청약이 곧 계약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승낙도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필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되기 위해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이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에 보면 가로친 2번 의사표시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 쓰였을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한 건 아니다. 첫째, 계약처럼 의사표시가 2개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가 같을 수가 없고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사실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론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동일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감 잡았나요? 모르면 이따 뒤에서 또 공부하라고. 그 다음 이어서 법률행위 종류가 책에 나왔는데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거예요. 단독행위 계약 등으로 구별하는 거. 요거는 지금 이 순간에 목숨 걸고 깨우치셔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는데 요거는 물권법 이해하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될 것이 채권행위 물권행위고 요거는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에서 내가 물권법 들어가자마자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집중 가르쳐 줬는데 지금 총책 시간에는 이거는 안 배워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대신에 물권법 들어가자마자 채권행위 물권행위는 집중 공부를 해야 돼요. 모르면 물권법 공부 뭐하니까. 입문과정은 이미 가르쳐 줬지만 그 다음 나머지 3, 4, 5 이런 거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니까 초창부터 이런 걸 외우는데 힘쓰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가로 1번, 2번 두 개가 중요한데 2번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중에 물권미션을 배우면 되니까 지금 배울 필요 없고 따라서 첫 번째 것만 목숨 걸고 깨우치자고 말이에요. 특히 단독행위를 갖고 놀면 10점은 묻고 들어가. 단독행위를 갖고 놀면 민법이 물리가 튄다 그 이야기야. 물론 시험도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단독행위예요. 시험에서도. 법률행위 종류에서 잊어버리면 시험 문제가 한 개씩 튀어나오는데 압도적으로 90% 이상 요즘 출제되는 것이 단독행위고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 단독행위를 갖고 놀지를 못하면 앞으로 민법 공부할 때 두고두고 우한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도경위는 이 단계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하고. 먼저 그 책에는 이제 빠졌는데 앞에 줄을 보면 5페이지 제일 밑에 의사표시 개수와 방향에 따른 구별 이렇게 해놓고 단도경위 기약만 써놨죠.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거기에 합동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물론 이 책을 쓴 사람을 빼는 이유는 있어요. 합동형이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모른다고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빼놨을 건데 그러나 분류 기준을 써놨으면은 합동형이라는 것도 써놓기는 해야 돼요. 시험에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의사표시 개수하고 방향에 따라서 법률을 원래 셋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단도경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형 이렇게. 그럼 차라리 요걸 빼버리든가, 요걸 빼버리든가. 합동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요. 여기에 단도경위하고 계약 합동형은 의사표시 개수 갖고 구별해. 단도경위는 의사표시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한 개만 있으면 성립이 되고 계약 합동형은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있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요거하고 요게 구별이 돼. 개수 갖고 구별하는 거라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하고 합동형은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은데 뭐 가지고 구별하느냐. 의사표시 방향이 다른 점에서 계약하고 합동형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개수하고 방향에 따라 구별하면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합동형은 이제 모른다고 해서 공부 중개사 민법권에 지장이 없고 옛날은 이게 시험에 간간히 나와서 초창기 때는 요즘에는 거의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이제 뺐다고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러나 구별 기준이 방향이 들어갔으면은 이걸 써놓기는 써놔야 된다고. 따라서 이제 계약은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계약은 이런 걸 말하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체가 돼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 그러겠죠. 갑이 내 건물 1억 원에 살래 청약 조건이 맞으면 1억 원에 살게 승낙 야한 의사표시 합체가 돼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부른다 그 말할게.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고 사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두말할 것 없이 계약이겠죠. 계약. 이런 것들이 다 계약이라고 인문과정에 가르쳐 들었어요. 여러분 내 구조 초장부터 바꾸시라고. 계약서라면 공부 참한 사람 물론 여러분 몇 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꼭 계약서라는 서면을 작성해야지 계약이 성립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고. 법률행위는 불의식행위 원칙이에요.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어. 서면 작성 안 해도 구두라도 다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건물 매매 같은 것도. 다만 서면 작성하는 것은 증거를 남겨서 만들 뿐이고 따라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 듣고 있는 것도 여러분하고 학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학원 계약. 내가 입문과정에서 이런 걸 머릿속에 항상 담고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 왜 짜장면값 내야 되는가? 버스에 승차하면 왜 승차요금 내는가? 이걸 끊임없이 사고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입문과정에서 이런 거 사고하면은 빨리 민법에 물리가 될 것이고 옛날처럼 짜장면 먹었으니까 짜장면값 낸다 이따만 엉터리 같은 대답하면은 영원히 구제불능이고 짜장면값 내는 이유가 뭐인가요? 이런 걸 모르면 인문과정 다시 공부하시라고. 공부 2년 3년 해봐도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 분석하는 훈련하라고 그랬죠. 짜장면집 가게 주인 갑 손님 을 짜장면 그릇 먹자 청약 그래 묵어라 승낙. 따라서 가게 주인하고 나 사이에 짜장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고 계약 성립됐으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가 생겼고 법률효과 발생. 따라서 손님이 나는 짜장면값 지불할 뭐가 생겼고 의무가. 짜장면값 주인은 반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니까 짜장면값 반드시 내야 되고 의무 이행해야 되니까. 짜장면값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짜장면값 내는 거란 말이야.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입문과정에서 주지를 시켜줬다고. 버스에 승차하면 승차요금 내는 이유도 이제는 알겠죠. 이런 게 딱 계약이네. 버스 승차하는 것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했다. 계약법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뭐예요?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했다. 이게 뭐냐고. 다시 하게요. 빨리 학교하고 싶거든 동차로.
기초 입문과정 다시 공부하세요. 이게 불특정 다수인의 시민들에 대한 청약에 해당이 되죠. 시내버스가 정말 정착이 청약이잖아요. 여기 시민들이 여러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실어달 테니까 얼마에 탈시품 타세요? 청약이잖아. 을 시민이 버스에 승차했다. 그럼 승차의 속에는 승낙의사표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성립이 된다? 승차 계약이 성립. 이것도 계약이 성립되는 거 버스 승차하는 것도. 그러니까 고객인 나는 계약 성립됐으니까 승차 요금을 지불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법률 효과 발생, 의무 이행에 대해 요금 내는 것이고 이런 걸 갖고 노시라고 말이야. 이런 게 다 계약이야. 따라서 요즘 사회를 우리가 흔히 계약사회 요리 이야기를 한다고. 따라 우리가 밖에서 겪어서 하는 거의 대부분 행위는 계약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 수많은 계약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이 15개가 있어요. 이 15개 종류, 매매, 임대차, 고용계약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15개 종류 계약을 추출해서 채권법, 계약법에다가 열거를 해놨는데 이 채권법, 계약법에 열거되는 15종류 계약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전형계약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유형화 시켜놨다. 그런 의미야. 여기에 이제 매매계약, 임대차, 고용계약 등등이 다 들어가 이렇게. 다만 전형계약 15개가 전부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는 계약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는 중개업소 하면 유리창에 붙어있는 그 계약이 3개가 있죠.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임대차. 요 3개만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형계약 15개, 뭐 여행 계약이라든가 고용 계약이라든가 중개업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중개업무와 관련된 매매교환, 임대차 3개 계약만 우리가 계약부에서 집중 공부를 하게 돼요. 12개는 이제 시험법에 안 들어가고 이 정도만 알아두고 나중에 이제 계약법 시간에 이런 것들은 배우기를 하자고 말.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신경을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단독행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독행위 이해하는 데다가 계약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에요. 좀만 쉬었다 하죠.